네, 지금부터는 4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4월 4일 월요일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2월 내구재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이제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예, 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월 5일은 한국의 3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미국의 3월 ISM 그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연준 의사죠.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이제 발언이 있습니다. 4월 6일은 이제 F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3월 FOMC겠죠. 네, 3월 FMC 의사록입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EU의 그 유로존이죠. 네.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이제 발언이 대표적인 매파죠. 네, 가장 매파죠. 예. 이분 발언이 좀 예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삼성전자 네. 1분기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은 4월 8일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는 없고요. USDA에서 농산물 이제 수급 전망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전망을 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한국도 지금 계속 높은데 이 물가 지수가 어쨌든 계속 높아지면 한국도 결국 긴축 속도를 또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바뀌지만 약간 이제 뭐 진짜 매파로 계속 가실지 아니면 비둘기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 보면서 또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지표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의 그 ISM 서비스업 지수 이런 그 요새 미국도 소비 둔화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인데 제조업은 아직은 괜찮은데 서비스업도 괜찮을지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미국은 서비스 비중이 더 크니까 훨씬 커요. 예.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역시 또 그 F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여기서 결국 점도표 찍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 QT라 그러죠. 양적 긴축을 진짜 5월에 단행할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연준이 긴축 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구나. 네.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우리 예상한 정도네.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발언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브레이너드 블러드 총재 얘기도 했지만, 연준 이제 인사들의 직접적인 발언이 또 예고가 돼 있는데, 뭐, 이 블러드 총재는 아마 이번에도 센 발언 하겠죠. 그래서 뭐 이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가장 비둘기파가 사실 브레이너드거든요. 예. 이분 정말 가장 비둘기 중에서 비둘기인데, 이분이 또 어떤 언급을 최근에 발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화요일 날 발언하는 걸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역시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관건은 그거죠.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계기로 해서 좀 하반기에 대한 좀 전망들이 좋아질지,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4월 8일 날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워낙 농산물 가격도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이 전망 보고서가 만약에 앞으로도 뭐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 원자재 가격에 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도 어떻게 한번 이제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경기 둔화 우려는 나오는데, 미국 증시는 뭐 목요일 날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교적 최근에 강한 편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반등한 셈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는 좀 뭐 반등 폭도 적고 좀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그거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그 파는 게 다 대형주에 집중돼 있거든요. 대형주 안에서도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 아니 그 우크라이나라 러시아 전쟁에 피해를 좀 많이 받는 대형 수출주에 좀 집중돼 있는데, 근데 이쪽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이 기업들이 주가가 안 가니까 지수는 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를 이끄는 게. 근데 코스닥은 또 달라요.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월 한 달만 8% 올랐으니까. 그 코스피가 1% 후반 정도 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코스닥이 훨씬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쪽과 좀 크게 상관이 없는 중소형 개별주들 있잖아요. 아니면 예. 내수주, 리오프닝주, 뭐 이런 쪽 아니면 오히려 수혜주들 전쟁 이런 쪽으로는 돈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내가 중소형주 선택을 잘하신 분들은 1, 2월 고생한 것들을 또 만회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주가 안 좋아서 증시가 좀 지수는 못 올랐지만 내부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심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온도차는 좀 심했는데 개별 기업별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확실히 최악의 좀 장세는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 좋거나 이런 중소형주를 찾아서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치고 있구나. 그래서 시장의 지수는 좀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렇게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지금 분위기가 3월에는 좀 펼쳐졌던 것 같아요. 이제 대형주 중에서 대표가 이제 반도체인데 네. 사실 뭐 미국 반도체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반면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가 썩 좋지가 못했는데 또 외국인 매도도 그쪽으로 집중이 네. 돼 있고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면은 반도체 업황을 놓고 메모리 업황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아직 한동안 또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혼동되고 있던데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올해 반도체는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진다. 네. 그리고 하반기는 굉장히 좋아진다. 이게 이제 올해 연초에 나왔던 이제 대부분의 전망이었고, 그래서 기대감도 좀 높았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좀 바뀐 게, 이게 좀 전쟁이 나고 소비가 좀 둔화된다는 조짐이 보이고 중국이 셧다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톤들이 보수적으로 좀 바뀌어 버렸어요. 작년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약간 또 의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도 좀 들더.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 저도 뭐 큰 그림에서 메모리를 좋게 보지만 기회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한두 달 정도의 이런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좀 필요하다.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래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같아요. 전쟁이 어쨌든 끝나면 돼요. 네. 일단. 그럼 그건 가장 좋은 거고, 전쟁이 안 끝나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셧다운이 좀 완화되고, 중국의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거든요. 네. 이게 역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한 2분기 말 정도, 요 정도에는 다시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한두 달 지나야 또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장하는 게 나오면 우려감이 완화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건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일단 최소 한 5월까지는 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또 약간의 악재가 생긴 게 세계 최대 반도체 냉각수 공장이라고 해요. 뭐 쿨런트인가 하는 게 있던데 네네. 그걸 한 80% 생산하는 벨기에 공장이 지금 멈춰섰다. 네. 그렇게 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이제 냉각자급에 이제 차질이 생겨가지고 또 뭐 생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문제는? 이 쿨런트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도체 공정 중에 이게 식각 공정이 있어요. 깎는. 그럴 때 온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하는 장비가 칠러 장비예요. 칠러라고 있는데 그 온도 조절할 때 필요한 소재가 쿨런트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온도 조절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냉매가 들어가는데 이 냉매가 사실은 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냉매래요. 이게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벨기에가 유럽은 아시겠지만 ESG가 엄청 지금 강화되잖아요. 환경 중시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나 봐요. 네. 그래서 가동 중단. 이게 3M 공장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여기서 생산이 되니 이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났다. 네.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TSMC도 다 똑같아요. 네. 반도체 제조 공정 이거 다 필요하니까. 그 시가가 필요하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현실화되고 재고가 없다면 반도체가 폭등하겠죠. 생산을 못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전후방 산업에 타격을 좀 줄 수밖에 없어서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재고 있고 그다음에 3M이 90% 만드는데 나머지 10%를 솔베이란 그룹이 하나 만든대요.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지금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3M이 이 공정을 좀 바꿔가지고 뭐 다른 냉매를 쓰든가 이렇게 하면은 좀 이 규제를 좀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행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3M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뭐 80%, 90% 생산하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그게 뭐 재고 몇 달치 가지고 버틸 수 있나요? 지금은 버틸 수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옛날하고 다른 게 삼성 하이닉스가 과거에 일본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고를 많이 확보했는데요. 아. 그래서 저번에 네온가스도 예. 많이 확보를 미리 다 해놨던 거고. 그 전쟁 나도 아직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몇 달은 버틸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관건은 3M이 빨리 재생산해 주는 거, 이 규정에 맞춰서 예.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너무 한쪽에 공급망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예. 그럼 삼성이나 TSMC나 하이닉스가 무슨 생각할 거예요?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아. 예.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제가 기업명까지 좀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어디가 너무 집중이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변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좀 그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자동차 쪽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오면서 약간 회복했지 않습니까?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4월 전망 조금 반등을 좀 더 할까요? 4월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쟁 리스크 다 반영은 됐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관건은 제대로 가려면 전쟁이 끝나야죠. 그래서 이건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가장 많이 오를 업종으로 다 공통적으로는 자동차를 봐요. 자동차. 가장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러우가 휴전을 했다. 그럼 바로 다음날 자동차 제일 많이 올라갈 거는 뭐 반도체도 올라가겠죠. 네, 반도체도 오르겠죠. 많이 피해 입었으니까. 근데 워낙 피해를 많이 본 섹터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까지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더 많이 좀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전쟁 리스크가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4월에 좀 회복 시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좋아서 회복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아서 회복하려면 두 가지거든요. 전쟁 끝나거나 반도체 공급 정상화되거나, 이러면 이제 추세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반등은 해도 그냥 좀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니까 최악이 지나가면서 가는 거지, 본격적인 랠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러시아에서 현대차랑 경쟁하는 회사가 르노래요. 프랑스의 르노. 이 르노라는 회사가 아부토바즈라는 이 러시아 기업이 있나 봐요. 합작회사 같은데 이 회사 지분을 68% 갖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20% 점유율이래요. 그 현대차, 기아 합친 거랑 비슷해요. 굉장히 거의 1등이죠. 단독으로는. 1등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한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 르노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 발 빼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좀 힘들지만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정상화 됐을 때는 르노가 철수했다면 그 파일을 현대차 그룹이 가져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악재 속에서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솔직히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두 가지 악재가 해소되거나 그러면은 순간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좀 4월은 회복을 전망하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주가도 약간 회복세였는데 이제 문제는 CATL이죠. 중국 이런 배터리 업체가 뭐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준비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저가형 LFP 배터리 앞세워 가지고 이럴 경우에 우리 국내 배터리 2차 전지 업계에 좀 부담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도 LFP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NCM 배터리지 안 쓰나? 그리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LFP가 점유율이 더 높아요. LFP 배터리가 채택률이 높은 건 중국 때문이고 중국은 다 LFP거든요.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LFP가 많은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LFP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값이 싸잖아요. 뭐 철이라든가 이게 들어가는 소재들이 풍부하고. 네. 근데 NCM 배터리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NCM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 구하기가 다 쉽지가 않고 너무 비싸니까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좀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LFP는 안정성도 좋고. 근데 역시 또 NCM의 장점은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네. 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뭐 걱정도 있고 뭐 기대도 섞여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중국에 나오는 모델은 거의 다 LFP입니다. 네. 90%가. 근데 미국에 출시된 모델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이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NCM입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거든요. LFP가 중심은 아니라고. NCM이 분명히 중심이다. 그래서 너무 LFP 리스크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CATL이 뭐 멕시코에 공장 짓는다는 얘기도 한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진출을 좀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나오던데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허용을 해줄까?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북미에 직접 진출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미국, 캐나다는 좀 어려우니까 멕시코는 좀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 지을 거라는 얘기가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곤 있어요. 네. 거기서 미국으로 가겠다. 네. 근데 바이든은 어쨌든 중국 업체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2차 전지 쪽에서 너무 LFP에 대해서 너무 이 노이즈에 예.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NCM도 계속 원가 절감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요게 좀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BBB. 그 이야기 뭐 계속 하고 이게 있는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전쟁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만 되면 2차 전지 아주 크게 걱정할 만한 요인들이 이제 대부분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 퍼즐은 좀 BBB 아닌가. 네. 이게 그리고 통과돼야 CATL보다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예. 보조금 받으니까. 그래서 요게 저는 어쨌든 올해 가장 중요한 키팩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 못하고 이제 주가가 부진하면은 일단 그 대주주 쪽에서 이제 회사에 있는 쪽에서 자사주 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도 하고 떠받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주 있는데 국내 증시를 보면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그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지 좀 약간 인색한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이제 저기 그 오너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자사주 매입 안 하냐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상속세. 네. 2세 이제 3세 상속할 때 네. 그 어쨌든 주가 이제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상속세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주가 너무 올라가면 그런 부분도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한 가지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그 자금의 출처가 예. 잉여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억을 벌었는데 1년에 100억 벌었으면 뭐 배당도 주고 하고 남은 돈이 이제 잉여금이거든요. 그 잉여금을 이제 보존을 해놓는 거죠. 이 유보금이라 그러죠. 그 유보금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뭐 대기업도 그렇지만 약간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기가 올까봐. 네. 위기가 많았어요. 옛날부터 뭐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 또 코로나 위기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약간 트라우마라고 저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IMF 같은 예. 경험이 좀 작용하는 모양이죠. 예전에 결국 현금 없어서 다 망했잖아요. 네. 그럼 부도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도 좀 이제 계속 관성적으로 좀 그렇게 보유하려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이제 미국과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진짜 미국은 그런 위기보다도 주주 가치 환원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네. 한국의 10년간 주주 환원율이 28%인데 미국은 얼마냐면요. 비교가 안 돼요. 89%. 네. 그냥 번 거에 거의 90%를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것도 미국 기업이 잘나서도 있지만 환원율의 차이도 좀 저는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애플이 2012년부터 21년 동안 그 9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560조 했고요. 예. 삼성전자가 60조 했습니다. 10배 차이 났어요. 예. 근데 애플이 삼성보다 돈을 월등히 많이 벌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실적을 보면 주가 차이가 이게 벌어진 거는 거의 지금 작년에 100조 썼거든요. 자사주에. 네. 근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했다는 얘기 최근에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없어요.
100조라 되는 현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건 그 100조 가지고 투자도 해야 되지만 투자하고 사실 다 남은 돈이잖아요. 예. 벌어서. 그럼 그 돈 가지고 좀 배당을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 M&A를 하거나 M&A까지 좀 어렵다면 최소한 몇십 조라도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으로 매입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주주 가치를 높여주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맞아요. 또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예. 그 돈을 쌓아만 두고 있는 것은 뭐 그렇지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100조나 돈을 갖고 있는 건 물론 좋죠. 100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구나. 네. 근데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걸 활용을 하라고 예. 또 그리고 주식회사잖아요. 네. 그럼 주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것도 맞는데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 너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좀 상징이잖아요. 네. 상징이고 돈이 없으면 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투자도 해야 되고. 근데 투자하고 남아도 한 지금 어쨌든 100조 원이라 되는 현금 네. 거기서 50조를 그냥 M&A 한다고 쳐도 남은 돈 가지고 충분히 한 10조 정도는 전 자기 주식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액션이라도 보여주면 다른 기업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형님이 안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좀 답답해서 예. 이거 해주면 ROE도 올라가고 얼마나 예. 좋습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본 시장이 살아나야 또 기업이 네, 돈을 맞습니다. 이제 뭐 많이 쉽게 조달하고 그게 경제에 또 선순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좀 어느 정도라도 조금씩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4월 증시가 본격화가 되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하거나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4월 증시는 일단 그래도 아까 뭐 잠깐 자동차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일부 좀 낙폭과대주들의 좀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최악인 업종도 한번 보자. 네. 역발상 전략도 한번 필요할 거고. 그래서 가장 지금 최악인 게 자동차 같아요. 네.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사료 비료 빼고 음식료주들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음식 가공식품 만드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증권회사들. 증권주도 지금 뭐 은행 보험은 정말 주가가 좋은데 네. 거래대금 안 나오고 시장 안 좋고 이러니까 거의 그냥 주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역발상으로 4월에 만약에 증시가 좀 좋아진다면 또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좀 가치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치주 면에선 좀 주도 섹터 쪽에서는 여전히 은행 업종 네. 금리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주가 안 갔던 섹터가 철강주 같아요. 예. 철강주 왜냐면 철강 가격이 요새 올라가는데도 이쪽도 이제 그 기자님도 피크아웃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네. 계속 피크아웃이래요. 작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이제 실적 좋아 피크아웃. 근데 지금 보면 철강 가격 올라가거든요.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또 생산을 못하면서 못하니까. 그 반사 이익도 예. 좀 있었죠. 그래도 피크아웃이랍니다. 예. 계속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해요. 근데 퍼가 4배, 네. 3배. 아니 아무리 피크아웃이라도 좀 싼 것 같아서 그래서 철강업종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좀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미디어 광고 쪽 이제 사실은 업종인데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온 건 뭐냐면 드라마랑 방송사 적은 건데 어쨌든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예요. 네. 오늘 이 보고서에서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광고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뭐냐면 그 광고주들이 어떨 때 광고를 많이 할까요? 일단은 자기 제품이 새로 나오거나 근데 광고주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예.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광고주들이 좀 약간 바뀐 게 옛날에는 선택적으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만 한 거죠, 거의. 뭐 유튜브, 뭐 카카오 이런 온라인상 네.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과거에 좀 약간 등한시했던 이제 지상파 광고, 네. 케이블 방송 이쪽으로도 광고를 좀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쪽에 대한 좀 그 광고 수익이 좀 늘어난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나 봐요. 네. 이건 저는 리오프닝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리오프닝 하게 되면 광고주도 당연히 경기 좀 좋아지겠다. 네. 광고 좀 늘려보자. 근데 옛날엔 디지털만 했으니까 이제 지상파 쪽으로 하자. 이런 좀 이제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사를 좀 잘 보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요새 지상파 광고 보시면 아니면 그 케이블 방송 보시면 무신사나 요기요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직방. 네.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거기다 광고를 해요. 직접. 옛날에는 유튜브 같은 데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들이 아예 그냥 그 지상파 광고도 좀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좀 트렌드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방송사를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방송사들이 자체 OTT 있잖아요. 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CJ ENM 같은 경우도 지금 TVN 갖고 있고, 네. SBS는 저 웨이브 쪽에 좀 관련돼 있어요. 3사가 같이 네, 맞아요. 지상파. 네, 지상파니까. 예.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각각 다 드라마 또 회사들도 갖고 있어요. 제작회사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K 컨텐츠 하면 무조건 그냥 그 드라마 제작사 위주로 봤는데, 드라마 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국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이 SBS, 네. CJ ENM.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방송국은.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미디어 콘텐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송국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증시 분위기도 약간 회복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아직은 안심하기에 일러 보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 그리고 시장 상황 계속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